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여당 이야기로 가보죠. 국민의힘 혁신위가 지난주 청년을 키워드로 한 이 사무 혁신안을 내놨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신가요? 네, CG를 좀 띄워주시죠. 네, 비례대표 당선권의 청년 비율 50% 의무화. 그러니까 당선권의 청년을 반 정도 넣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당선 가능성이 큰 지역을 청년 전략 지역구로 선정하자는 내용의 하태경 의원이 SNS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자신의 지역구 부산 해운대갑을 제1호 청년 전략 지역구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 자신처럼 그 정치의 뜻을 펼 수 있도록 좀 기회를 주자. 뭐 이렇게 좀 그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것 같아요. 자, 먼저 그 윤희석 대변인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하태경 의원 보신 것처럼 일찌감치 그 서울 출마를 선언하기도 했죠. 그 해운대갑 청년 전략 지역구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이제 혁신위에서 처음으로 이 숫자가 나오는 혁신안을 내놨죠. 비례대표 50%라는 숫자를 내놨고 그 대상이 만 45세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했다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그 구체적인 혁신안을 내놨다는 데 의미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지역구도 저희 당이 우세한 지역을 전략 지역으로 해서 청년들로만 경쟁하게 하자. 결국은 45세 이하인 분들로 공천을 하게끔 해달라. 이게 이제 혁신위의 안인데 하태경 의원이 본인의 지역구인 부산 해운대 갑을 콕 집어서 전략 지역으로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선언적 의미가 있고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당에서 굉장히 실질적인 움직임을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지난 21대 총선 때도 저희가 청년 벨트라고 해서 한 10곳 정도를 청년들로만 이 공천 신청을 받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공천을 하자 했는데 그때는 네. 그 지역들이 저희 우세 지역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름만 청년을 우대한다는 정책이었는데 이번엔 아예 저희가 우세한 지역을 청년 지역으로 하자 하는 혁신안이 나왔고 거기에 하태경 의원까지 본인 해운대가 부산에서는 뭐 서울로 치면 강남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한 걸로 보면 저희 당의 어떤 움직임이 대단히 그 실체 있는 움직임이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이름만 우대가 아닌 청년 혁신안이다. 이런 그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취지에 대해서는 뭐 좋은 접근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세대 교체를 통해서 시대 변화를 따라가겠다. 이제 세대 교체와 시대 교체를 동시에 이루겠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통상적으로 정당에서는 늘 있었던 시도예요.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시도가 실천으로 이루어지느냐. 실현을 시키는 그렇죠. 것이 중요하다는 실천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네. 것인데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의 지역구에 청년 전략 지구로 하면서 좀 본인 장사한 측면도 있어요. 말하자면 본인이 네. 험지 출마를 했는데 처음에는 좀 이게 뭔가 중진으로서 삼선이 수도권으로 나오겠다 해서 나를 따르라 했는데 아무도 네. 따라가질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청년 비례 50% 하면서 여기를 또 청년 전략지구로 해달라 하면서 한 번 더 본인의 이슈를 좀 끌어오겠다는 그런 뭐 의도가 있는 거는 같아요. 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는 세대 교체, 시대 교체 부분들에 있어서는 좋은 화두인 거는 같아요. 근데 저는 조금 여기에서 이제 뭐 어떤 초를 치는 건 아니고 네. 예를 들면 지금 이게 혁신안 3호입니다. 근데 인요한 위원장께서 2호를 지금 못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친윤, 윤핵관 부분들의 수도권 험지 출마론을 던졌는데 이게 지금 이 산을 못 놓고 있는 상황에서 3호가 진행이 될 리는 좀 만무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3호는 좋으나 2호부터 처리가 돼야만 3호 청년들의 어떤 정치 진입, 세대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될 것이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2호 혁신안도 지금 살을 못 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그 인요한 혁신위는 압박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진 험지 출마와 관련해서는 대상으로 거론되는 분들 여전히 좀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어물쩍거리면서 저항도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먼저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우유를 마실래 아니면 매를 좀 맞고 우유를 마실래 이런 입장입니다. 저는 안에서는 안 됩니다. 다 알아요. 당 안팎으로 다 알고 있어요. 지역구에 그냥 조용히 뭐 출마하겠다는 그런 말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뭐 그런 것 별로 좋지 않아요. 네, 마치 뭐 부모가 어린 자식에게 할 법한 말까지 이렇게 던지면서 계속 뭐 밀어붙이겠다는 뭐 그런
의지를 밝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선의 주호영 의원의 경우에는 대구에서 정치를 뭐 끝내겠다 이런 발언까지 했고, 그 어제 장제원 의원이 SNS에 올린 글을 두고는 그 험지 출마 거부 의사 아니냐 사실상 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질문도 윤 대변인께 먼저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이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본인의 거취 표명이니까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고 뭐 불쾌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의에 의해서 본인 거취가 결정되는 셈이 되니까요. 근데 일단 그 대상 되시는 분들의 움직임이 별로 없다 하는 것은 총선까지 너무 많이 남은 지금 이 상황, 한 5개월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거취를 표명하기에는 적절한 시점이라 보기가 좀 어려울 것이고, 또 거취를 표명해서 뭐 불출마라든지 험지 출마를 하기 위한 어떤 그 타이밍을 잡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좀 극적인 효과를 네. 보고 싶어 할 텐데 아직은 너무 이르다. 이런 관점에서 아직 2호의 산을 못 넘었다 이런 평가를 받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네. 그 대상 되시는 분들이 반응을 한다는 것보다는 이뇨한 위원장이 한 총선 6개월 시점부터 6개월 전 시점부터 계속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뇨한 위원장 취임한 지가 오늘로 3주가 됐는데요. 일관되게 얘기하는 것이 당을 위한 희생, 그리고 헌신, 그리고 청년 우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총선 6개월 전서부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 실제 공천 작업에 있어서 이것이 굳건한 방향으로 설정이 이미 되고 있다. 이 흐름을 막기는 어렵다. 이런 차원으로 봐야 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이뇨한 혁신이 얼마나 잘 될까 좀 의구심을 안고 들어보셨을 텐데 민주당에서도 지금 지도부 험지론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에 대한 민주당 입장도 일단 좀 듣고 오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미 마련되어 있는 시스템 공천의 틀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 공천의 기본 방향 내에서 총선 기획단이 내년 총선에 필요한 컨셉과 방향,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들을 또 총선과 관계된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하게 될 것인데, 지금 이제 언론님께서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뭐 당내에서 논의되거나 검토되거나 뭐 이런 것이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시스템 공천에 틀이 있다. 그런데 뭐 그런 걸 논의하거나 검토할 시기는 아니다. 이게 뭐 험지 출마론에 대해서 뭐 거절하겠다는 겁니까? 나중에 생각을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험지 출마론이 지금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험지 출마가 거론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논의되거나 검토한 바가 없다고 이야기한 것이지요. 그다음에 지금 총선 기획단이 출범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안에서 예전에 민주당이 했던 혁신 위에 혁신안도 담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혁신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내부에서도 그러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들이 어떤 게 좋을 것인가. 그래서 폭넓게 논의는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이재명 대표가 앞장서서 험지를 출마하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시기상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의 상황과 민주당의 상황은 엄연히 다릅니다. 네. 그리고 뭐 김기현 대표의 어떤 험지 출마나 친윤 그룹들의 험지 출마는 강서 보궐선거의회 참패에 대한 책임들을 어떻게 하면 혁신위를 통해서 그거를 불식시킬 것인가 하는 접근 방식과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왜 험지를 출마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의제가 없잖아요. 네. 그냥 국민의힘이 저러니까 등가 방식으로 우리도 이재명 대표도 험지 출마해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험지 출마보다는 네. 저희도 분명히 3선급 이상의 중진 의원들의 동일 지역에 대한 출마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 표면상으로 총선 기획단이 지금 여러 가지 사안들을 논의하고 있는 사안에서 꼭 집어서 이재명 대표의 험지 출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하거나 검토한 바는 없다. 그래서 시스템 공천상으로 지금 차근차근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 험지 출마로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갑툭튀처럼 들린다. 이런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윤희석 대변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민심에 부합하기 위해서 어떤 당 대표가 희생하는 모습 보여주면 훨씬 도움이 될 텐데 내부에서 이재명 대표의 그 당권이 굳건한지 그런 논의에 대해서 아예 차단부터 하니까 제가 볼 때는 글쎄요, 저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관여하고 싶지는 않지만 한가한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네. 이재명 대표가 대선 패배 이후부터 제가 볼 때는 본인 안위를 위해서 국회의원직을 쉽게 선택을 했고 또 당대표직까지 선택을 한 마당에 지역구로 옮겨서 험지 출마할 리는 만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다시 국민의힘으로 돌아와서요. 이준석 신당 관련 얘기 해보겠습니다. 네, 당이 바뀌지 않으면 따로 뭐 당을 만들겠다는 거니까 그 야당 혁신이 상황과 여당의 혁신이 상황과 맞물려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이준석 전 대표 행보를 두고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 이준석과 어떻게 연대해 나갈 것이냐를 주제로 간담회까지 열었다고 합니다. 자, 이 전 대표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기인 경기도 의원은 당 지도부가 이 전 대표에게 비상대책위원장 또는 선거대책위원장직을 제안한 거로 안다면서 자리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고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당에서 제안했다는 그 얘기, 그 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전에 이준석 전 대표가 본인 SNS를 통해서 저것은 사실 무근이라고 아예 확인을 해줬어요. 예. 의미 있는 분, 비중 있는 분들로부터 어떠한 얘기도 들은 바가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기인 경기도 의원이 얘기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상황에서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 여부 그리고 뭐 신당 창당 여부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저는 뭐 탈당을 하든 신당을 차리든 그건 본인의 자유인데 예. 성공 여부에 대해서 많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딱 이거 하나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동반 탈당하는 분이 얼마나 되냐. 네. 의미 있는 분들 중에서 몇 명이나 과연 이준석 대표와 정치적 행보를 같이 할 것이냐. 그것만 보면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일단 그 국민의힘 지도부는 계속 좀 무시하는 듯한 전략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저희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뭐 탈당하는 것은 자유이기 때문에 저희 네. 방법이 없어요. 그런 거고 이런 얘기 나오는 것은 그동안 이준석 대표가 대선 이후 보여줬던 대선 중간부터 보여줬던 어떤 행보가 저희 당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목표와 좀 어긋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충돌이 있었고 그것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또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실현되지 안 되는 부분 네. 거기에 대한 불만 표시라고 보거든요. 어디까지나 저희 당의 전직 대표까지 지낸 분이기 때문에 저희와 단일 대우를 형성해서 총선까지 띄워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지만 네네.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탈당을 한다거나 탈당해서 신당을 만든거나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다. 그러나 아직은 결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과연 어떤 결정을 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아마 제가 볼 때 본인도 잘 모를 것 같아요. 이 상황을. 그래서 좀 지켜봐야 한다. 이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네, 결국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에 남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그래서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이 그 이준석 전 대표 쪽에 붙으면 낙동강 오리알이 되기 쉽다. 이런 일각에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자, 소영주 부대변인. 네. 밖에서 보시기엔 그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 남을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어제까지 59%라고 했으니까 지금 어떻게 되죠? 30이 한 1% 정도 되나요? 41%, 31% 되는데 이제 과반 이하죠. 네. 그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이 참 모호한 것 같아요. 이뇨한 혁신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를 잡으려고 동분서주하면서 다시 만나겠다 하고 있는데 네. 지도부나 이쪽에서는 나가든 말든 상관하지 않겠다. 이게 좀 어깃장이 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도 돌아오고 싶어도 이제는 돌아올 만한 명분이 없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는 신당 창당이 급물살을 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이고 네네. 뭐 저희 당이 왜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에 거론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일부 한 분 정도 네. 행동으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좀 모임에 참석하신 분은 있을지언정 네네. 당내에서는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 거론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선거를 많이 치러보거나 정치권에 그나마 최소한 재선 이상급 하신 분들은 지금 이준석 신당에 기웃거릴 때가 아니에요. 지금 5개월이 남았는데 당내에서 여러 가지 헤게모니 싸움을 통해서 본인의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기반 여건을 만들어놔야 됩니다. 지역도 있고요. 네. 당내에서 본인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와 평론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지금 신당 기웃거리면 좋은 평가를 받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는 이준석 신당을 쳐다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명계가 지금 이준석 신당과 무언가를 네. 도모한다? 그런 분석들은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호사가들이 얘기하는
그런 평론이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윤 대변인님,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뭐 이준석 전 대표 뭐 쪽을 뭐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하셨는데, 일단 이뇨한 위원장, 혁신위원장은 지금 이준석 전 대표를 잡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고, 또 하지만 지도부는 뭐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뭐 무시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 역할 분담이겠습니까? 아니면 좀 엇박자로 보십니까?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 엇박자는 아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준석 대표가 저희 당에 잔류하는 게 저희한테는 제일 좋은 겁니다. 근데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이뇨한 위원장은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행보가 자유롭죠. 그래서 이준석 네. 대표를 찾아가기도 한 거고, 아직까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준석 대표가 본인의 마음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확실해 보여요. 어떤 지향점이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비명계 의원들하고 합친다 할 경우에 그 정치적인 모호성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네. 본인은 신당 창당을 하게 될 경우에 명분을 보수가 괴멸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보수당을 창당한다는 건데, 예를 들어 비명계라든지 뭐 회자되는 뭐 정의당의 유호정 의원이라든지 네. 이런 분들하고 함께 한다고 할 경우에 그 당이 보수당입니까? 그런 정치적인 명분 측면에서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자신도 현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지금 모르는 상황이다. 답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제가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아직 뭐 총선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고,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전 대표 본인도 네. 아직 마음을 결정하지 못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이런저런 많은 얘기들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쯤에서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인데요. 부정평가가 전주에 비해서 2.0%포인트 상승했고, 긍정평가는 2.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예, 지금 보신 여론조사 결과는 11월 6일부터 11월 10일까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전국 만 18세 이상 2,503명을 대상으로 무선 97%, 유선 3%, 자동응답 전화조사를 한 결과이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윤희석 대변인. 자, 대통령 지지율 하락, 지역별로는 부울경과 대구, 경북, 성향별로는 보수층 하락이 눈에 띕니다. 또 일각의 분석이긴 합니다만 이준석 신당 논란도 지지율 하락에 원인을 미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앞서 말씀드린 그 하락의 원인, 그리고 또 그 이준석 신당이 영향을 미쳤다는 이런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아요. 이준석 신당 얘기가 지난주에 나온 것도 아니고 네. 한참 된 얘기고, 저 여론조사 아까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4%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뜻으로 읽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딱 이 시점에서 전주와 이만큼 차이 나니까 지지율이 하락한 거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네. 수긍이 안 가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이거 혈압 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네. 한번 쟀다가 낮거나 높으면 다시 재보잖아요. 그렇게 여러 번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특정 여론조사 기관에 딱 한 시점에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네. 지난번과 비교해서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역으로 생각해서 예를 들어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론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다, 보수층에서 떨어졌다, 이거는 전형적으로 끼워 맞추기식 해석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네. 더 이상 해석을 드릴 수가 없네요. 뭐 응답률도 낮고, 뭐 그래서 뭐 일희일비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냥 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여론조사 전문가가 얘기하시는 건데, 그냥 네. 흐름만 보면 네. 흐름은 좋지 않다. 이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가 30%대에서 오차 범위에서 올라가질 않습니다. 네. 원래 이게 올라가려면 40을 치고 가서 국정운영평가를 매우 대단히 잘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흐름이 아까 혈압 얘기하셔서 그러는데 심각한 저혈압 상태다. 약이 필요한 저혈압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네. 이 정도 되면 국정에 대한 기조를 확 바꿔서 혈압을 높여야 됩니다. 통상 한 혈압의 정상이 한 50%라고 좀 봤을 때는 네. 그 정도는 돼야 본인이 국정에서 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이 만족을 하는데 저혈압 상태로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준석 신당을 통해서 대구를 좀 티켓을 흔드는 부분도 요인이 있을 것이고, 국정 부분이 경제 민생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더 이상 국민들이 손을 내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30%에서 2% 등락을 오가는데 여기에 만족하면 안 된다.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당 지지율도 좀
보겠습니다. 양당 지지율 차이를 좀 보면 이번 주는 8.5%포인트였습니다. 지난주보다는 1.5%포인트 벌어졌지만 2주 전 12.2%포인트에 비하면 그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총선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그 서울 지역으로 확대해서 보면 그 민주당은 전국에 비해서 6.2%포인트 하락, 국민의힘은 2.7%포인트 상승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보신 조사 결과도 11월 9일부터 11월 10일까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무선 97%, 유선 3%, 자동응답 전화조사를 한 결과이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서용주 부대변인께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정당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걸 또 이제 앞서 말한 대로 네. 이게 무슨 의미 있는 조사인가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저는 의미가 보여요. 왜냐하면 이제 보면 이게 10월 4주차에 50%를 찍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서 하락세를 쭉 지금 가는 거예요. 정당 네. 지지도가. 이때가 10월이 강서 재보궐선거가 있었던 데입니다. 그렇죠. 이때가 네. 이제 정점에 다다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현 정부의 불만, 네. 국민의힘의 오만함,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함 이런 것들이 저는 반영이 돼서 민주당의 지지세가 왔다고 보는 것이에요. 네. 근데 그 뒤로 쭉 떨어지고 있잖아요. 흐름이. 네, 네. 이건 뭐냐면 좀 뼈아픈 대목입니다. 민주당이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 실수는 하지 않았지만 국민의힘은 혁신을 통해서 뭔가를 변화하려고 하면서 뉴스의 중심에 서서 국민들한테 좋은 소리든 나쁜 소리든 이슈 선점이 됐는데 네. 민주당은 2주, 3주가 지나도록 어떤 것도 없이 그냥 좀 편안한 상태로 이슈 선점 없이 갔던 부분이 있어요. 아, 이 예. 부분이 결국에는 이 여론의 흐름에 반영이 되는 것이고 국민들은 그렇습니다. 늘 기대를 하지요. 그런데 그 기대를 한 만큼 실망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뒤늦게라도 좀 뭔가 국민들한테 이런 부분을 좀 반성을 해서 네. 좀 혁신을 박차를 가하고 국민들한테 보여줄 거를 좀 선도해서 나가는 좀 당의 어떤 기조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민주당이 아무것도 한 게 없기 때문에 나온 결과다. 반론하시겠습니까? 이 한 달 정도 시차를 두고서 비교하는 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 번 쟀으니까요, 그 사이에. 한 세 번, 네 번 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흐름을 볼 때는 그런 해석이 가능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바로 직전 조사하고 딱 비교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는 제가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고 여론조사라는 것의 그 흐름을 통해서 나오는 해석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봐요. 저희도 지금 보면은 강서 선거 패배 이후에 어느 정도 좀 오른 거는 맞는데 네. 더 올라가야 된다는 지적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신 네네네. 대로. 그래서 네. 이 지지율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는 수준으로 해석을 한다. 그리고 의미에 대해서 저희가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네, 말씀하시죠. 첨언을 하면 다만 이제 우리가 민주당이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혁신의 어떤 그런 뉴스 중심보다 좀 너무 외곽으로 떨어져 있어서 네. 국민들 보기에는 이거 민주당이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을 지울 수 없었던 것이 아마 이런 조사에 반영이 됐다. 저는 그렇게 네. 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뭐 김포 서울시 편입, 그러니까 이른바 메가시티 이슈하고요. 한시적 공매도 전면 금지 같은 어떤 정책 이슈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국민의힘의 좀 주도권을 빼앗긴 측면이 좀 어느 정도는 좀 반영됐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의 어떤 양지를 떠나서요. 네. 그 뉴스의 이슈 파이터의 입장에서는 좀 이슈를 뺏긴 건 맞습니다. 저희도 뭔가를 그 이슈를 그럴싸한 걸 뭐 무조건 막 던지면 안 되겠지만 네. 당내에서 강서 보궐선거 이후에 그랬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잘해서 이긴 게 아니다라고 했으면 민주당이 잘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혁신을 국민의힘의 혁신위가 설치된 것보다 더 많은 혁신에 더 강력한 혁신을 통해서 국민들이 민주당에게 뭔가를 맡길 수 있겠구나 하는 신호를 줬어야 되는데 예, 예. 그게 조금 휴지 기간이 길었지 않냐.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민주당 쪽에서 그 국민의힘이 이 정책 이슈와 관련해 가지고 그 공깃돌 놀이하듯이 막 던져서 그렇다. 뭐 이런 그 주장에 대해서 좀 반론을 충분히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굳이 네. 그런 단어를 쓸 필요가 없죠. 저희가 여당으로서 정책 이슈를 선점한 측면에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민주당에서.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런 단어까지 쓰면서 폄훼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 네. 아직도 김포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 표명도 확실하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정쟁이 아닌 정책 대결로 가는 총선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신당 창당이 논란거리라면 민주당 버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신당설 역시 논란이죠. 민주당도 조 전 장관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부담스럽게 보십니까? 아닙니다. 부담스러울 정도는 아니고요. 조국 전 장관이 지금 정치를 시작하느냐 마느냐. 네. 뭐 뉘앙스는 정치를 하겠다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신당 창당 부분에 있어서도 뭐 금태섭 전 의원이나 이준석 전 대표처럼 뭐 곧바로 언급한 바도 없어요. 네. 단지 움직임이 뭔가 신당을 하겠다라는 카더라잖아요. 뭐 총선에 나올 수 있는 정도죠. 그 정도 시사한 그렇죠. 정도죠. 시사한 네. 건데 네.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과는 아예 다른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미 오랫동안 본인의 세력을 모아오면서 신당 창당을 가시화해왔어요. 네. 그런데 조 전 장관의 부분은 본인이 정말 비정치적인 부분으로 네. 아니면 정치적인 부분으로 본인의 명예회복이든 정치 입문이든 이게 먼저 결단이 나야만 네. 그 조국 전 장관 주변으로 세력이 뭉칠 거 아닙니까? 네. 결국에는 신당은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세력이 뭉쳐야 되는 거지 네. 않습니까? 예를 들면 금태섭 전 의원이 왜 신당 창당을 오래전에 선포를 하고 왜 이 한 발짝도 못 나가냐면 세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준석 전 대표는 세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과 조국 전 장관의 신당 창당은 좀 비교하기가 좀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조 전 장관이 지금 민주당에 소속돼 있지 않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신당설이 좀 계속 근데 흘러나오고 본인의 있는 것 같은데. 정치를 결정하는 부분을 아무래도 이제 교집합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네. 민주당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고 조국 전 장관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같이 일을 했고 네. 또 지금 현재도 그런 가치를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교집합 때문에 조국 전 장관과 민주당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네네. 뭐 결사체 이런 부분들을 보시는 것 같은데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결단이 안 됐잖아요. 알겠습니다. 이 조국 전 장관 총선 출마를 시사했고요. 지금 말씀 나눴지만 신당설도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겠죠. 조국 전 장관이 제가 볼 때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과 엮어서 어떤 정책 메시지를 던지고 그러면서 총선 출마에 기반을 다지면서 결국 출마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되면 언론의 관심, 국민의 관심이 지대할 겁니다. 어떤 단일 선거구 지역구에 출마한다기보다는 뭐 비례정당 수준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19년도 8월부터 시작됐던 조국 사태에 다시 재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그때 있었던 여러 가지 감정들, 상황들이 다 올라오면서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민주당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다. 제가 볼 때 조국 전 장관이 개인적인 어떤 명예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는 걸로 보여요. 네.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에서 그렇다고 해서 대놓고 말릴 수도 없는 상황. 그래서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 민주당의 곤란한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그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두 분 말씀 들어봤고요. 자, 지금부터는 국회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소추안을 둘러싼 2라운드라고 볼 수 있겠죠. 민주당의 탄핵안 재추진을 놓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양쪽 입장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자신들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자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 정식 보고된 탄핵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탄핵안은 국회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기산의 그 처리 시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고 때부터 정식 절차에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이동관 위원장을 탄핵한다고 해서 저희가 어떤 도움이 있을까 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방통위원장에 임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논란은 그 전적으로 대통령실이 자초한 겁니다. 법적 검토를 다 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 철회할 경우에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요. 이미 전례도 있었고요, 과거에. 네, 국회법 이 법으로 규정된 사안에 대해서도 양당의 입장차가 이렇게
이게 상반되게 나오는 건 좀 사실 좀 이해가 안 가는 측면도 있는데 국민의힘은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죠. 그 헌재가 민주당의 이동관 탄핵 재추진을 막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건데 국회 사무처는 민주당 주장대로 본회의에 보고만 됐고 정식 의제로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철회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재추진이 가능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안은 국회법에 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됐다는 것과 의제가 네. 됐다는 것과의 차이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해석이 들어가야 하는데 네. 국회 사무처에서 유권 해석을 내렸잖아요.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합당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헌재 권한쟁의 심판까지 지금 제기한 그런 상태고요. 네네. 그건 그거대로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릴 것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그러면 그동안 어떤 일을 했던가 얼마나 재임을 했길래 탄핵까지 민주당에서 하려고 하냐 이걸 봐야 되는데 임기 시작한 게 8월 28일입니다. 한 석 달 정도 됐나요? 예, 석 달도 네. 안 됐죠. 계속 탄핵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그렇다면은 그 사이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법규 위반, 법령 위반, 법률 위반, 헌법 위반을 했길래 민주당에서 탄핵까지 들고 나오느냐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네. 결국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때부터 쭉 반대해왔던 정치적인 이유 이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서둘러서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할 줄 알고 본회의 딱 하루는 있는데 거기에 오후에 이 탄핵안을 보고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다가 저희가 탄핵안을 철회를 하니까 소위 말해서 스텝이 꼬인 거죠. 좀만 기다렸으면 11월 30날부터 12월 1일까지 있는 이틀에 걸친 본회의 기간을 해도 되는데 서두르게 하다 보니 그래서 지금 민주당 원내 지도부에서 굉장히 좀 성급한 나머지 이를 그르칠 측면도 있다 이렇게 네. 지적을 할 수 있고 네네. 탄핵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그 절차적 문제도 있고 또 탄핵할 사안도 아니라는 그 윤희석 대변인의 말씀에 소영주 부대변인은 어떻게 반문하시겠습니까? 반대로 얘기하죠. 예. 절차적 문제가 없고요. 탄핵 요건은 차고 넘친다라고 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하시는지. 이 조차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의안이 보고되고 의제가 의안 상정이 됐느냐의 문제인데 이 규정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정을 누가 하냐면 의회 사무처가 해석을 합니다. 사무처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냐면 국회의장이 합니다. 네. 모든 결정은 국회의장이 이거는 보고만 된 것으로 본다. 아니면 이 의안 상정이 된 것으로 본다. 권한쟁의 심판 대상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저는 네. 권한쟁의를 네. 의회 민주주의를 여야를 떠나서 네. 같은 의회를 구성하는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예. 국회의장의 결정사항을 존중하지 않으면 네네. 뭡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좀 불합리하다 하더라도 김진표 의장이 오랜 기간 의원 활동을 통해서 이거는 보고다 아니면 이거 의안 상정이 된 거다 그걸 구분 못 하겠습니까? 그 사무처 말만 듣고 국회의장이 그렇게 결정을 할까요? 그건 아니죠. 예. 그런데 그게 본인들의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국회의장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권한쟁의를 심판하면 그거는 국회의장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예. 또 입법부로서 의회 민주주의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는 좀 아쉬움이 크고요. 네. 일단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이동관 방통위원장 3달밖에 안 됐죠. 무슨 일을 할까 말씀하시는데 또 엄청난 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지런하신지 몰라도요. 지금 탄핵에 대해서 요건에 자꾸 얘기를 해요. 국민의힘에서. 그 요건은요. 탄핵 요건을 가지고 헌재에서 판단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헌재에서 이게 탄핵 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되면은 기각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는 가장 아쉬운 거는 국회의장한테 권한쟁의 심판까지 해가면서 사법부의 입법부의 권한을 판단받게끔 하는 그런 조금 치욕적인 어떤 행위까지 하면서 굳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막아서는 부분들 저는 좀 아쉽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서영주 부대변인께 계속 좀 여쭤볼게요. 그 이동관 위원장과 더불어서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도 지금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에 대한 보복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기도 했는데 여기엔 또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이 저지른 검찰 내부에서 과오를 덮어줘야 되나요? 반문하고 싶은 것이죠. 이재명 대표 수사하면 어떤 잘못을 검사로서 본인의 직분과 넘어서는 위법하고 불법한 행위를 저지르면 봐줘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내부 감찰을 통해서 징계를 했나요?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도 그러고 이준석 검사도 그러고 지금 현재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으면 최소한 직무배제는 해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복귀를 시켜야 되는데 네. 그냥 계속 승승장구를 하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이준석 검사 혼자 수사합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70명이 하고 있어요. 한 명 정도 빠져도 69명이 수사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재명 대표 연관이 있는 거는 스스로들이 그 검찰에서도 그렇고 법무부에서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자기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냥 뭔가 잘못됐으면 검사로서 권한을 가지고 내부에서 자기 식구 봐주기가 너무 팽배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입법권을 통해서 탄핵에 이르는 그런 국민들을 대신해서의 법에 보장된 탄핵 소추를 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되고요.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이 부분에 대한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윤희석 대변인의 좀 반박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의혹이 있는 검사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탄핵밖에 없느냐 이 생각을 해야죠. 국민들이 2,500명 정도 되는 검사 이름을 다 알지 못해요. 알 필요도 없고 검찰청장 정도 되면 모르겠는데 수원지검 검사장도 아닙니다. 그 밑에 있는 차장검사를 상대로 이 비위 행위에 대해서 탄핵을 한다. 국회의석을 과반 갖고 있는 정당이 그 권력을 이런 검사 하나 탄핵하는 데 다 써도 될 만큼 국가 상황이, 나라 상황이 한가한 거 아니잖아요. 저는 그거를 얘기하는 거고 네. 다른 방법도 충분히 있다. 왜 탄핵만 생각하느냐. 그 논리 구조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용주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